준 척하니 진짜 가족이 보이더라. 상속 치매 장례식 대반전 사연입니다. 68살 김영자.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릎부터 만져본다. 오늘은 얼마나 버텨줄지 느낌으로 알 수 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 남편 없이 두 아들 키워낸 곳. 굳고 울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던 날들이 모두 이 집 벽에 남아있다. 그런데 자식들이 찾아와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은 항상 똑같았다. 엄마, 집 언제 파실 거예요? 나는 그 말이 나를 향한 관심이 아니라 집값을 향한 관심이라는 걸 이제야 정확히 알 것 같았다. 그날도 큰아들 민수에게서 쓸쓸한 전화가 왔다. 퇴근하는 길에 우리 집에 들르겠다는 말. 평소엔 번거롭다고 잘 오지도 않는 애가 오늘은 굳이 온단다. 나는 두부를 냄비에 넣으며 불길한 예감을 삼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다. 엄마,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예상했던 말투, 단도직입적인 눈. 앉자마자 부동산 앱을 켜서 보여준다. 엄마, 이 동네 가격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돼요. 지금이 딱 적기라니까요. 나는 말없이 물컵을 정리했다. 또 그 얘기구나.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둘째 아들 민호가 들어왔다. 민호는 겉으로는 늘 내 편인 척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마저도 다르지 않았다. 엄마, 형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야. 엄마 나이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는 해야지. 이 말이 유난히 아팠다. 큰애 말보다 막내 말이 더 아팠다. 나는 두 아들이 내 앞에서 내 집값을 놓고 계산하는 것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힘들다는 말.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나는 너무 잘 안다. 결국 결론은 요양원이었다. 그날 밤, 이 아파트가 내 삶이 아니라 자식들에게는 현금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몇 시간 후 손녀 지유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내일 학교 끝나고 갈 거예요. 떡볶이 먹어요. 나는 울컥했다. 아들들의 말보다 지유의 말이 더 가족 같았다. 그 아이만이 나를 사람으로 본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서랍을 열어 낡은 도장과 몇 년 전 몰래 써둔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혼자 말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너희를 지켜볼 거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나를 잃은 척하는 연습을 진짜로 시작했다. 식탁 위엔 뒤섞인 약 봉지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가스레인지 위에는 물이 펄펄 끓는 주전자가 올려져 있었다. 평소에 나였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 하지만 오늘부터 나는 실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문이 울렸다. 큰아들 민수가 들어왔다. 엄마, 왜 전화도 안 받아요? 민수는 집안을 둘러보고 곧바로 주전자를 치웠다. 그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봐라, 역시 이렇지. 나는 표정이 덧칠되어 있었다. 엄마 요즘 많이 깜박하네. 이건 위험한 거예요. 나는 손을 덜덜 떠는 척 약 봉지를 하나 집었다가 떨어뜨렸다. 이게 무슨 약인지 모르겠다. 민수의 눈빛이 확신으로 굳어졌다. 잠시 후 둘째 민호가 들어왔다. 역시 흔들림 없는 말투로 말했다. 엄마, 이제 혼자 사는 거 무리겠어요. 나는 천천히 민호를 보며 연기하듯 말했다. 내가 누구였지? 둘은 약을 떨어뜨린 나를 보고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리고 부엌 한쪽으로 몰래 가귀속말을 시작했다. 나는 TV를 멍하게 보며 귀는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봐, 엄마 이상하다니까. 이제 진짜 정리해야 돼. 요양원 보내고 집은 형이랑 반반 그렇게 가자. 이 말, 이 한 문장이 내 심장을 후벼 팠다. 그 순간 나는 조용히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다. 미정이 알려준 대로 기억이 안 나서 녹음한다. 나는 말 한마디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터였다. 그날 이후 아들들은 요양원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다. 가격표를 보며 계산을 하듯 말했다. 여긴 한 달 90만 원.
아니, 기본형으로 가야지. 어차피 혼자 계실 건데. 그 말에 나는 손에 들린 컵을 일부러 떨어뜨렸다. 쿵. 유리컵이 깨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둘은 분명 놀란 척했지만 어딘가 안도가 스쳐갔다. 엄마! 이러다 다치면 어떡해! 결국 요양원 상담 날짜가 잡혔다. 입소 당일 나는 일부러 겉옷을 거꾸로 입고 나갔다. 이름표가 뒤집히고 단추가 맞지 않은 상태. 요양원 상담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민수와 민호의 표정은 홀가분한 기색이 있었다. 병실에 들어간 이 옆 침대 할머니가 말했다. 나도 처음엔 저렇게 왔지. 근데 이제 애들이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 그 말이 미래의 예언처럼 들렸다. 미래의 예언처럼 들렸다. 입소가 결정되고 아들들이 돌아간 뒤 나는 침대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여기가 내 연극의 무대다. 한 주, 두 주, 세 주. 아들들의 방문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첫 주엔 2번, 둘째 주엔 1번, 셋째 주에 오지 않았다. 요양원 간호사가 말했다. 김영자 어르신. 오늘도 가족 안 오셨어요. 이제는 그 말에 아무렇지 않았다. 나는 수첩을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다. 첫째 아들 방문 없음, 둘째 아들 방문 없음, 전화 없음. 날짜가 하나둘 쌓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의외의 얼굴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큰 며느리 은정이었다. 그녀는 수줍게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다. 어머니, 이거 드시고요.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내 옆에 앉아. 말을 꺼냈을 때 더 놀랐다. 민수 씨 요즘 집 얘기만 하고 저라도 어머니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의 말이 거짓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알게 되었다. 그녀만이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걸. 하지만 그 사실을 이때는 알지 못했다. 요양원 생활 2달째. 자식들의 발걸음은 완전히 끊겼다. 하지만 내 수첩의 기록은 더욱 빼곡해졌다. 미정에게 넘겨야 할 증거가 이제 완성되었다. 심장이 조용히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나는 결정했다. 준비하자. 이 연극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왔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새달이 되던 날이었다. 창밖 하늘이 유난히 희미했고 내 마음도 그와 닮아 있었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첫째 아들 방문 없음, 둘째 아들 방문 없음, 전화 없음. 날짜만 바뀌었을 뿐 기록은 똑같았다. 이 기록들은 모두 미정에게 전달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얼마 후 내 인생의 마지막 무대에서 치명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날 새벽 나는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정아, 준비하자. 미정은 말없이 잠시 숨을 고르고 짧게 답했다. 응, 이제 때가 됐어. 그날 이후 내 주변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요양원 간호사, 옆 침대 할머니, 그 가족들, 그리고 내가 남긴 녹음 파일들과 기록들. 이 모든 것들이 미정의 손에 의해 정리되고 있었다. 내 연극은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었다. 며칠 뒤 하얀 국화들이 놓인 장례식장이 준비되었다. 재단 위 커다란 액자에는 내 사진이 걸려 있었다. 나는 바로 옆방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살아있는 그대로 내 자신의 장례식을 지켜보는 기분. 이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서늘하고 쓸쓸하고 그리고 잔인했다. 그러나 필요했다. 장례식장 안에는 천막처럼 내려앉은 정적이 있었다. 조문객들은 저마다 나를 기억하며 속삭였다. 김영자 할머니 갑자기 그렇게 가셨대. 아이고, 자식들이 충격이겠네. 나는 그 말에 쓰디쓴 웃음이 났다. 과연 그럴까? 정말 충격일까? 얼마 뒤 검은 양복을 입은 민수와 민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민수의 얼굴은
뭔가 초조해 보였다. 민호는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이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눈을 먹이는 척했지만 그 울음은 진짜가 아니었다. 나는 옆방에서 그 표정을 하나하나 기억했다. 조문객들 사이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다. 요양원에서 나를 챙겨주던 간호사 옆 침대 할머니의 가족들. 내가 과일을 챙겨준 적 없지만 항상 나를 따뜻하게 대해줬던 직원들. 그리고 큰며느리 은정. 은정은 재단 위 사진 앞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어머니, 저라도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살짝 떨렸다. 요양원에서 은정이 내게 과일을 건넬 때 그 얼굴에는 거짓이 없었다. 나는 뒤늦게 깨달았다. 부족해 보였던 며느리가 사실은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사실은 잠시 후 더 큰 반전으로 이어진다. 조문이 끝나자 미정이 장례식장 뒷방으로 민수와 민호를 불렀다. 그 방에는 도장, 서류, 녹음기, 그리고 공정증서, 유언장이 놓여 있었다. 두 아들의 표정은 기대와 긴장이 섞여 있었다. 이제 드디어 집 얘기 나오겠지. 라는 눈빛. 미정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고고 김영자 씨의 최종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둘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마치 상속 발표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상속 발표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그러나 미정의 첫 문장은 그들의 폐를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첫 번째 조항. 본인 김영자는 자신의 두 아들 김민수와 김민호에게 어떠한 재산도 상속하지 않는다. 순간 정적이 방안을 꽉 채웠다. 둘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뭐?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미정은 두 번째 조항을 읽었다. 두 번째. 해당 아파트 지분 70%는 이미 생전에 손녀 김지유에게 증여 완료되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게 말이 돼? 엄마가 치매였을 때 누가 시킨 거야? 이건 무효야. 그때 미정이 모니터를 켰다. 화면 속에서 환하게 켜진 상담실. 의자에 앉아있는 나는 정확한 발음으로 말했다. 이 유언은 제가 직접 판단하고 작성합니다. 누구의 강요도 없습니다. 민수와 민호의 표정은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들은 내가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해두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모니터 속의 나는 그들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단단한 얼굴이었다. 이제 반전의 일막이 막을 올린 것이다. 모니터 속 영상이 끝나자 방 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민호는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얘졌다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 민수는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미정은 기다렸다는 듯 다음 자료를 꺼냈다. 그리고 김영자 씨가 남기신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생된 영상은 요양원 복도였다. 녹음 파일도 함께 흘러나왔다. 엄마 이제 기억도 못해. 빨리 정리하고 나눠야지. 요양원 보내고 집은 형이랑 나랑 반반. 그 말이 장례식장 뒷방에 잔인하게 울렸다. 은정은 입을 막고 울음을 삼켰다. 요양원 간호사도 차마 눈을 들지 못했다. 두 아들은 눈빛에서 마지막 남은 체면마저 증발하는 게 보였다. 그들의 민낯은 이제 더 숨길 곳이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반전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미정은 마지막 장을 넘기며 말했다. 마지막 조항을 낭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 유언장은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 하지만 그 말과 동시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문을 향했다. 그리고 그 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렸다. 지금부터가 내 계획의 마지막 장면이었다. 문틈 사이로 조용한 발자국이 들려왔다. 까만 외투를 입은 한 여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입을 벌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민수와 민호는 숨이 턱 막힌 듯 눈만 가득 든 채 굳어 있었다.
그 여자는 바로 나, 김영자였다. 살아있는 그대로의 나. 이후는 내가 직접 말하도록 하마. 민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민호는 뒤로 물러나며 얼굴을 감쌌다. 그들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테이블 가까이 다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다 있다는 이유 하나로 엄마를 버린 너희에게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 민수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우린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니야. 그게 정확한 뜻이었어. 내가 한 말, 내가 남긴 행동, 다 증거로 남아있다. 민호가 다급히 말했다. 엄마, 그래도 우린 엄마 자식이잖아. 나는 그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너희는 내가 낳은 자식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 마음을 가져갈 수는 없어. 두 아들은 굳어 있었다. 나는 그들을 천천히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이어갔다. 나는 이제 너희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 거야. 그리고 내 마지막은 내가 선택한다. 그 말을 하고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구름소리, 분노한 숨소리, 좌절한 신음소리. 모든 소리가 내 뒤에서 뒤섞여 들렸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오늘만큼은 내가 나를 지키는 날이었으니까. 며칠 후, 나는 햇빛이 잘 드는 작은 전셋집에서 지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작지만 포근한 집, 내가 선택한 집. 현관문이 열리고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김치찌개 했어요. 오늘은 제가 요리했어요. 나는 지우가 건네는 따뜻한 그릇을 받았다. 지우는 요양원에도 오고 내 생일에도 왔고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었다. 가족이라는 건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그 아이가 가르쳐줬다. 나는 지우를 조용히 껴안았다. 지우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창밖 햇살이 방 안가득히 번져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집을 잃은 게 아니었다. 외로움을 잃은 것이었다. 손에 쥔 건 재산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준 사람이었다. 그게 내 인생 마지막에 남은 진짜 유산이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돈이 아니라 외로움이라고. 나는 이제 안다. 외로움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누군가의 따뜻한 손은 그 외로움을 순식간에 녹여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손을 붙잡을지 말지는 오직 내 선택이라는 것을. 그날 그 순간 나는 나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를 살렸다.